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분석 보고서와 기사 묶음을 통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글 시장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현재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경고 신호들이 있는지 그 복잡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시장 데이터부터 거시 경제 분석, 레이 달리오 같은 유명 투자자의 경고도 있고요. 네. 인도의 실물 시효 변화, 기술적 차트 분석, 그리고 국내 금펀드 운용 현황까지 정말 다채로운데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자료들 속에서 서로 다른 신호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현재 금시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핵심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맞아요. 한편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또 불안한 국제 정세가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듯한데 다른 한편에서는 신중론이나 기술적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팽팽하죠. 과연 이 줄다리기의 승자는 누가 될지 함께 단서를 찾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현재 금 가격 상황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정말 기록적인 상승세입니다. 네, 엄청나죠. 최근 5주 연속 오르면서 온스당 3,680달러 선을 넘었고 지난 수요일에는 장중 3,707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네, 3,707달러. 연초 대비 상승률만 해도 거의 40%에 육박한다니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 19일 하루 움직임만 봐도 1% 이상 급등하면서 3,684.75달러로 마감했죠. 하루 만에요. 네.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도 10% 이상,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무려 40%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와, 40%요? 물론 그 최고점 이후 약간의 숨고르기, 즉 가격 조정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상승 흐름 자체는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금값이 고공행진하는 이유,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여러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건 역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움직임이네요. 네,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 이게 올해 들어 첫 금리 인하였습니다. 네, 첫 인하.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금은 그 자체로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 예금 같은 이자 주는 자산 대비 매력도가 떨어지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 기회비용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아, 기회비용 감소. 게다가 단순히 한 번 인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기대감을 더 키웠다는 분석도 있네요. 맞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인물들이 노동시장 둔화 위험 등을 언급하면서요. 맞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금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측면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톤은 상당히 신중했다는 겁니다. 아, 파월 의장은 좀 달랐군요. 네, 자료들을 보면 이번 인하가 전면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경제지표, 특히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위험관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금리 내릴 거야 이런 확실한 신호라기보다는 상황 봐서 조심스럽게 대응하겠다 이런 쪽에 가까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 발언 직후에는 금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하기도 했고요. 정확합니다. 파월 의장은 앞으로의 결정은 매 회의마다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신중함이 단기적으로는 금 시장의 과열을 살짝 식히는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금값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거시적인 환경 변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유명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경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어요. 아, 네. 달리오. 자료에 따르면 그가 미국의 막대한 부채 증가와 정부 지출 때문에 재정 상황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 달러 같은 전통적인 법정화폐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다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달리오는 이런 재정 불안정 시대에는 금과 같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비법정 화폐, 즉 non-fiat money에 가치 저장 기능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비법정 화폐요? 네.
심지어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최대 10%를 금에 배분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죠. 포트폴리오의 10%면 상당히 큰 비중인데요. 그렇죠. 그 근거로 올해 들어 달러 가치가 실질적으로 금에 비해 10% 하락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질 가치 하락. 네, 단순히 달러 인덱스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실물 가치를 지닌 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주장은 금이 단순히 가격 변동성을 노리는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재정적 위험을 회피하는 중요한 해치 수단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이군요. 네, 이런 인식 확산은 앞으로도 꾸준한 금 수요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시 경제적 요인에 더해서 지정학적 불안감도 금값을 계속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죠. 네, 그것도 무시 못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세계 곳곳에 불안정한 상황들이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가치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을 찾게 마련이고 역사적으로 금이 그 역할을 해왔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달러화의 움직임입니다. 달러요?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달러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까지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금 가격 상승을 도왔습니다. 그렇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로 금을 사기가 쉬워지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금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달러 약세가 지목되기도 했고요. 네. 다만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연준의 신중한 태도나 예상보다 괜찮은 미국 경제 지표 발표 등으로 달러가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러가 다시 좀 올랐군요. 네, 이런 달러 강세 전환 움직임은 금 가격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재정, 지정학, 달러 가치, 정말 다양한 거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금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실물 수요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특히 인도 시장 분석이 눈에 띄는데요. 인도요? 인도의 축제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 수요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요? 네,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금 소비국 중 하나죠. 자료를 보면 인도의 8월 금 수입액이 무려 5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52억 달러? 엄청나네요? 전달과 비교하면 37%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이는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디왈리 같은 큰 축제를 앞둔 계절적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수입량으로 환산하면 대략 60에서 65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수요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금을 많이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떤 종류의 금을 사느냐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어떤 투자용 골드바나 금화 수요가 장신구, 즉 주얼리 수요를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장의 장식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사려는 수요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가격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용 금을 선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럼 주얼리 쪽은 좀 주춤하다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결혼 예물처럼 고가, 고순도 주얼리 수요는 꾸준하지만 일상적인 장시구나 저가 제품 수요는 높은 가격 부담 때문에 순도가 낮은 합금 제품으로 옮겨가거나 구매 자체를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형 유명 브랜드 소매점들은 적극적인 마케팅 덕분에 고객 방문이 늘고 있지만 영세한 동네 금은방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양극화 현상이 있군요. 네, 그리고 오래된 금을 가져와서 새 금으로 교환하는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도 현재 높은 금 가격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인도에서는 금 ETF 시장도 아주 뜨겁군요. 8월 한 달에만 219억 루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순수하게 유입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총 운용자산, AUM과 실제 금 보유량 70톤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네, 4개월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8월에는 펀드를 팔아서 돈을 찾아가는 환매 규모가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해요. 환매가 줄었다는 건? 네, 이건 투자자들이 최근 금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차익 실현에 나서기보다는 앞으로 금 가격이 더 오르거나 최소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장기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장기 투자 관점이 강해졌군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열기와는 달리 인도 중앙은행 RBI의 금매입은 오히려 주춤하는 모습이라니 이것도 좀 우려인데요. 네, 그렇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매입량이 3,008톤에 그쳐서 작년 같은 기간 45.4톤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추가 매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도가 금 보유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금 보유량은 880톤으로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인도 전체 외환 보유고의 12.5%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입니다. 보유량 자체는 최고 수준이다. 네. 흥미로운 건 중앙은행이 금을 거의 사지 않았는데도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금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거죠. 아, 가지고 있던 금의 평가 가치가 올라서요. 맞습니다. 보유한 금의 평가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보유액이 늘어난 효과입니다. 아하, 직접 사들이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던 금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전체 보유고는 늘어난 거군요. 그럼 중국 쪽 상황은 어떤가요? 자료에 스위스에서 중국으로 가는 금 수출량이 폭증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스위스는 세계 최대 금 정년 및 중개 국가 중 하나인데 8월 스위스의 대중국 금 수출량이 전달 대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는데요? 자료 출처에 따라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250%에서 350%까지 급증했다고 보고될 정도입니다. 와, 250%에서 350%요? 네. 반면에 같은 기간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가는 금 수출은 거의 99%나 급감했습니다. 와,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 배경은 뭘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관세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등을 피하거나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 거래 경로를 조정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아, 경로 조정 가능성.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이렇게 중국으로 금이 많이 흘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금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 즉 디스카운트 폭이 5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보고도 있다는 겁니다. 금이 많이 수입됐는데 오히려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싸졌다는 건가요?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이건 어쩌면 현재 국제금 가격이 너무 높아서 중국 내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는 위축되어 있거나 수요가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 수요가 못 따라간다. 네, 혹은 중국 정부의 수입 쿼터 정책 변화 등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즉, 중국으로의 수출량 증가가 반드시 중국 내 최종 소비 수요의 폭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거시경제 환경과 실물 수요 동향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가들의 시각은 어떤지 한번 보죠.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중요한 갈림길, 즉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눈에 띕니다. 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가격과 거래량 패턴을 통해 미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시도인데요. 현재 금 가격이 비교적 좁은 박스권, 그러니까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스권요? 네, 아래쪽으로는 온스당 3,626달러에서 3,628달러 부근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지선은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가격대죠. 만약 이 지지선마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만약 이 3,626달러에서 3,628달러 지지선이 뚫리면 다음 지지선인 3,600달러, 심하면 3,500달러대 중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꽤 큰 폭인데요? 네, 반대로 위쪽으로는 3,675달러 부근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가로막는 벽 같은 역할을 하는 가격대죠. 네. 이 저항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야 3,700달러 선을 넘어 사상 최고점 3,707달러 재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차트 패턴 이야기도 나오네요. 베어리시 인걸핑 캔들이라는 하락 반전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군요. 이게 뭔가요? 아, 베어리시 인걸핑 캔들. 이게 주식이나 외환 차트 분석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 그날의 음봉, 즉 하락 마감한 캔들의 몸통이 전날의 양봉, 상승 마감한 캔들의 몸통 전체를 완전히 감싸 안는 형태를 말합니다. 아, 감싸 안는 형태? 네. 시각적으로 보면 하락 에너지가 상승 에너지를 압도하는 모습이라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자료에 따르면 이 패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3,655달러 부근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추가 하락을 막았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되어 아직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한편에서는 오히려 단기 하락 가능성을 더 강하게 경고하는 분석도 있다고요? 특히 달러 인덱스와 연관해서요? 네, 일부 분석가는 최근 금 가격 조정과 함께 달러 인덱스가 주간 차트 기준으로 중요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달러 반등이요? 네, 만약 달러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에는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죠. 이 관점에서는 금뿐만 아니라 금 관련 광산 기업들의 주가 역시 단기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분석 속에서 구체적인 가격 예측 모델 결과도 있네요. 네, 모델 예측도 있죠. 트레이딩 에코노믹스 모델은 이번 분기 말 금 가격을 온스당 약 3,737달러, 그리고 1년 후에는 약 3,898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예측인데요. 네, 물론 모델 예측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만 현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둔 결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금 투자 열기와 관련된 국내 상품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미래에셋 골드 특변자산 자투자 신탁, 금 재간접형 펀드의 최근 운용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아, 미래에셋 펀드. 이 펀드는 이름처럼 주로 해외 금 관련 ETF에 투자해서 국제 금 시세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죠. 맞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운용 기간, 그러니까 2025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이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88%를 기록했습니다. 오, 마이너스요? 금값은 올랐는데. 네, 같은 기간 비교지수, 즉 추종해야 할 목표인 금 현물 가격은 플러스 0.28% 상승했는데 이걸 밑도는 성과를 보인 거죠. 네. 최근 1년 수익률로 봐도 펀드는 35.54% 상승했지만 비교지수는 39.53% 올라서 역시 추종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금 ETF에 투자해서 금값을 따라간다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재간접 펀드나 ETF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째, 투자 대상인 해외 ETF 자체에도 운용 보수나 기타 비용이 발생합니다. 둘째, 펀드가 금 현물뿐만 아니라 금 선물 계약에도 투자하는데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 즉 베이시스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 베이시스. 네, 이 베이시스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셋째,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 등도 수익률을 미세하게 깎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금값이 오른다고 펀드 수익률도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포트폴리오를 보니 골드만삭스나 SPDR 같은 해외 유명 금 ETF들에 90% 이상 투자하고 있고 국내 금 현물 ETF에도 일부 투자하고 있군요. 네, 그렇죠. 금 선물 계약도 가지고 있고요. 자산의 대부분 약 98.8%가 미국에서 발행된 금 관련 상품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외화 자산에 대해 약 99.6% 수준의 환 해지를 신흥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냈죠. 그건 뭔가요?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투자 대상 자체의 가격 변동뿐 아니라 원화와 해당 국가 통화, 이 경우 미국 달러 사이의 환율 변동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아, 환율 변동 위험. 네, 예를 들어 금값은 올랐는데 달러 가치가 원화 대비 크게 떨어지면 원화로 환산한 최종 수익률은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죠. 환해지는 이런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파생 상품 등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아하. 이 펀드는 환해지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순수하게 금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용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금 현물 ETF와 선물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금 가격을 따라가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네요.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부터 시작해서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 투자자의 거시 경제 진단, 인도 같은 주요 소비국의 미시적인 수요 변화, 차트상의 기술적 신호들, 그리고 실제 국내 투자 상품의 운용 방식까지. 네, 정말 많았죠. 금 가격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정리해보면 현재 상황은 상당히 흥미로운 줄다리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되는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금의 매력을 높이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죠. 상승 요인들이죠. 네. 다른 한쪽에서는 파월 의장의 신중한 발언, 달러의 단기 반등 가능성, 일부 기술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과열 경고 신호, 그리고 중국 내 수요의 미묘한 온도차 같은 요인들이 상승세를 제어하려는 힘으로 맞서고 있죠. 그야말로 팽팽한 균형이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다양한 단서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렇게 상반된 재료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과연 앞으로 금 가격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결정적인 키는 무엇일까? 핵심 동력.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355기 움직임과 꺼지지 않는 지정학적 위험의 불씨가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나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 압력을 결국 이겨낼 수 있을까? 맞습니다. 정답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금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그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금시장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